자, 오늘 4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7,000선을 되찾았습니다. 마이크론 급등, 필라델피아 지수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이죠. 베라 루빈이 그동안 사실 루머에는 적시에 시스템이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적시에 공급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힘을 내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머니코드를 시작해 볼 텐데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오르면서 로봇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이 대표적으로 피지컬 AI인데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그러니까 자동차 쪽까지 좀 훈풍이 부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돌아 로봇이다라는 흐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픽했다라는 이슈가 전반적으로 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태문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RX 사업 추진실 이제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는데 RX라고 하는 것은 로보틱스 익스페리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신설이 된 거고요. 여기서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운영하고 로봇 관련해서 그 부분을 운영을 했던 이가 로봇 팀장으로 여기서 발탁이 됐고 그 외에도 뭐 서울대나 아주대 교수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요. 또 미국과 중국과 일본 글로벌 연구 거점을 이쪽에 세우면서 생태계 그쪽을 또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의 현지 인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회사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주 올라가는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을 하고 그리고 M&A, AI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방팔방에 있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한 곳으로 응축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의사결정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 로봇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로봇, 피지컬 AI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까지 연결돼서 오르는 그런 성장 동력,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뭐 대표적으로 아틀라스 생각이 나실 거고요. 뭐 테슬라도 있고 뭐 LG전자 쪽도 있는데 그런 제품이 이제 양산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액추에이터 관절 역할을 하는 곳인데 또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 하면 현대모비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LG그룹 또 LS 이쪽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액추에이터에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오늘 또 기술적인 반등의 여력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슈도 있지만 그동안 정말 못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꺾였거든요. 이제 시총 같은 경우에도 6월에 49조였는데 최근 23조 원으로 고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탄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뭐 삼성전자의 RX 사업 추진설 이런 신설 이슈가 있는데 이 사업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될 수 있을지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 삼성에서 앞으로 M&A, 그 로봇 쪽으로 이제 확장하면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후속 이슈는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지분 투자 대상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이런 관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방향성 이쪽에서 좀 딸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회사 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것과의 시너지 그리고 뭐 이게 로봇이 이렇게 물건을 잡고 놓고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핵심 기술도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커질 것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결국 돌아 로봇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강한 섹터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오늘 시장이 관련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장중 고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반등세가 나와서 200만 원 선을 돌파를 장중했었는데 그래도 1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부지런히 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고 420만 원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 변화된 구조에 대해서 오늘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픽을 좀 해봤습니다. 10년 만에 매출 구조가 전환됐다라는 모멘텀인데 이게 상승 여력으로 300만 원 선 넘어서 400만 원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 잘 해보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에 HBM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메모리잖아요. 생산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LTA 장기 계약 이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매출과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안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줄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420만 원까지 갈 수 있고 뭐 삼성전자가 50만 원, 60만 원까지 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앞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TA 장기 계약으로 하여금 실적 변동성을 줄여주고 실적 추정치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줄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와의 계약이라는 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매출이 한 70%까지 확대가 됐는데 매출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갈 수 있을지 없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 많이 하는데 이때 사실 이 사이클과 비교되는 게 과거를 얘기하면 17년과 18년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17년과 18년의 메모리 사이클과 올해와 내년의 메모리 사이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목에 나온 매출 구조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2B 비중이 그때 당시 17년도에는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와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특히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서 B2B 비중이 70%까지 늘어나니까 매출 구조가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와의 계약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장기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실적이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후 코너에 강정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실적이 굉장히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뭘 봐야 될지 설명을 일단 드릴 건데 구글과 메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270조 원 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220조에서 한 40조까지 투자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AI 투자가 490조, 그러니까 270조, 220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AI 투자에 구글과 메타가 AI 전체 투자의 46%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글과 메타의 실적을 보면서 전반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TPU와 병행하는 전략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14기가와트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가 한 7기가와트거든요. 내년에 7기가와트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투자에 대한 굉장히 탑2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어쨌든 SK하이닉스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흔들 이유가 없다라는 게 KB증권의 의견인데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AI 이제 창업 기업인데 문샷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미 K3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딥시크나 구글의 터보 퀀트 공개됐을 때 주가가 확 밀렸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KB증권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효율화된다면 AI 투자는 늘고 메모리 수요는 더 붙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왜 우리가 연비가 좋아지면요. 자동차가 휘발유 사용이 적어지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KB증권에 따르면 연비가 좋아지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져서 더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휘발유를 사용하면서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휘발유의 수요가 더 붙을 것이다. 애초에 휘발유 수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더 그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뭐 문샷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모델들을 많이 출시를 할 텐데 AI 추론 비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멀티 에이전트와 연동을 하면서 AI 수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자동차 연비와 휘발유와 연관돼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KB증권에서는 추론당 메모리가 3분의 1 줄더라도 사용량은 20배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붙는다. 그래서 메모리의 총 수요는 7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모델이 나왔을 때 그게 효율화돼서 뭐 적게 쓴다,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메모리의 총 수요는 이렇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것이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이게 이 증권사의 주요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비스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용처 수요가 붙기 때문에 AI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 오늘도 반등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모르죠. 또 어떤 조정의 빌미가 나와서 또 급락을 변동성을 나올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을 겪으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던데요.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대신증권에서 언급을 했고 목표 주가 19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덕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비메모리 쪽을 공략하고 있다. 이쪽의 생산을 늘리면서 실적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주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비메모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FC, CSP 그리고 FC, BGA인데 요거는 이제 소형 칩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형 큰 칩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쉽게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 쪽입니다. GDDR 그리고 LPDDR 이거 이제 저전력 반도체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칩용 기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 뭐 AP에도 쓰이고 뭐 데이터 센터 이쪽은 이제 FC 이쪽이겠죠. 어쨌든 이제 작은 쪽에서 들어가는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형 칩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저장 장치나 모바일 쪽 이런 부분에 적용이 높아지면서 소형 칩용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고요. 대형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FCBGA인데 이게 대형이니까 이거는 이제 작은 칩이고 자동차 전장화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 생산이 되면 될수록 수혜를 많이 입는다. 근데 사실 이쪽에서 자율주행 쪽 그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판매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19만 원인데는 올해와 내년에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 목표치가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메모리 생산을 늘리면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그런 기판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확보할 게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논리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인데 이제 매력적인 소부장 섹터에서 뭐 탑픽이다 이런 느낌으로 갔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3,000원을 올려 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43%나 올려 잡은 그런 목표 주가이니까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부품단에서는요, 고객사나 이제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서 가동률이 올라가거나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을 때 훨씬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수혜의 핵심,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실리콘, 뭐 링.
뭐 이렇게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1분기는 고성장을 입증했거든요. 2분기 역시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여기 실적 적어놨지만 1년 전 대비해서 176%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고성장을 입증했는데 2분기까지 좋아질 것으로 보여서 올해 전반적으로 계단식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 가능성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확 올린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대표 부품주로서 현재도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43% 올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실적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비츠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롭게 IBK 투자증권에서 커버리지를 게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리지를 게시했다라고 해서 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38,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종목을 제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최근 전쟁이 막 장기화가 되면서 에너지, 가스 뭐 이런 부분이겠고 석유 이쪽이겠고 이제 탄약 비추, 뭐 포탄, 미사일 이런 거겠고 전반적으로 전쟁을 하는 당사국도 그렇지만 주변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나 그리고 탄약 비축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리튬 1차 전지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 이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전지라고 하면은 석유, 가스, 시추에 사용되는 고온 전지, 미사일에 탑재되는 열 전지, 포탄에 탑재되는 앰플 전지가 1차 전지의 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 악화 속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리튬 1차 전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비츠로셀이 관련 종목인데 비츠로셀을 얘기한 이유가 선별 수주와 매출처를 다변을 하면서 그리고 장기 공급 확대를 하면서 좋은 그런 토양을 마련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파른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져서 말이지 그래도 평화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점에서 사실 1차 전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극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간 안정성을 요구받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1차 전지 관련주가 또 부각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IBK 투자증권이 이것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방위 산업군과 같이 해자가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다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또 많이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봤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비츠로셀 새롭게 제시한 그 이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가 줄줄이 또 강등되는 그런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이나 SK 관련주나 여러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물꼬를 트면 될지 관련 그 업황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직접 쓰신 하나증권의 김상만 상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상만입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증시를 보면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제시가 됐더라고요. 구조 개편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직접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요 3대 그 석유화학 단지 이제 그 대산, 여수, 울산 중에 이제 대산하고 여수 이제 두 군데 단지에서 이제 구조 개편안이 이제 정부 승인을 받고 이제 대산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 승인도 끝나고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까지 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예, 여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그 구조조정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뭐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전쟁 부분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재편에 대한 속도가 브레이크가 좀 걸려 좀 답답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굵직한 석유화학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이 또 떨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구조 개편을 시작하게 된 이유 자체가 석유화학 업황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뭐 계속 이제 영업 적자를 이제 뭐 헤어나지 못하고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뭐 문제지만 계속 그런 부족한 자금을 또 외부 차입금이나 부채로 또 메꾸다 보니까 뭐 재무 구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 등급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좀 보여왔고요. 뭐 작년 실적을 근거로 한 올해 정기 평정에서도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제 그 등급 하향이라든가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게 4개사가 이제 해당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업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좀 빈도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을 이제 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구조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좀 턴어라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업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전망과 전략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주식이나 산업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뭐 제한적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뭐 어쨌든 이게 회사가 뭐 살아 있어야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든 말든 하게 되니까 이 신용도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부의 산업구조 개편안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사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업계의 중론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번 구조 개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는 이제 수급 불균형 상태가 뭐 중국발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동 중단으로 해서 설비 감축이 해도 가동률이 의미 있게 올라가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단시일 내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뭐 개선되는 그런 기대는 크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영업적인 측면은 그냥 그 정도로 지금 현재보다 뭐 그렇게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런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재무구조 개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구조 개편을 할 때 여러 이제 사업부를 분할하고 다시 붙이고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이제 그 자본 확충 지원 방안이 있고요. 또 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정부 지원만 기댈 수 없으니까 자구 노력으로 스스로 이제 출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 분할하는 회사로 뭐 부채나 차입금이 또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 잔존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무 지표상에서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차입 의존도나 재무 지표가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영업적인 측면은 중립적이라 보더라도 재무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향 일반도였던 그 신용도의 부정적인 근 기류는 당분간은 좀 이제 그 접어놔도 되실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 개편 이어지면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는 거면 결국 석유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업황 전략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석유화학 섹터의 전반적인 그 재무 상황, 신용 평가, 더불어 업황 전망까지 제시를 해준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인터뷰 좀 잘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도 잘 반영해서 추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코스맥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보시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코스맥스에서 목표 주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다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올려 잡았는데 국내 증권사 대비해서는 목표 주가 약간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는 2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봤거든요. 요 괴리는 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의견은 이제 중립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유지를 하면서 코스맥스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한 거고요. 국내, 중국, 미국, 동남아 이렇게 나눠서 살짝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반적으로 스킨케어, 선케어 이런 부분에 좀 성장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영업이익률 2자릿수 가고 있고요. 기대감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하이 쪽 20% 성장 이런 매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저우 쪽 수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미국 쪽은 첫 분기 흑자 냈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쪽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스맥스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한 의지 이런 부분 좀 여러분 잘 추려서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비교 분석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코스맥스까지 살펴봤습니다.